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수십억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집과 그룹 계열사들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미 400억대 횡령과 배임으로 복역한 뒤 재작년에 만기 출소했고 지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되기도 했는데요. 불과 2달 만에 기업형 비리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서울 광화문 사옥. 오늘 오후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물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계열사 공사 부당 비용 지원 정황 확인하셨나요? 태광의 계열사 협의체인 경영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경찰은 이곳 말고도 경기 용인 태광CC 골프장과 이호진 전 그룹 회장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우선 계열사들을 동원해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열사 임원들에게 불법 겸직을 시켜 양쪽에서 급여를 받게 한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규모가 최소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그룹 소유 골프장인 태광CC가 다른 계열사가 짓는 골프 연습장 공사비를 부당 지원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의심하는 범행 시기는 수년 전, 특히 이 전 회장이 앞선 배임 횡령으로 수감된 2019년 이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지만 또다시 기업형 비리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겁니다. 이미 태광과 이 전 회장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전 회장 개인 회사가 태광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강매했다며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골프장 회원권을 하청업체들에게 강제로 팔았다는 시민단체들의 고발장도 검찰에 접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한때 태광을 재계 30위까지 끌어올리는 수완을 보였지만 탈세나 횡령 의혹의 꼬리표가 붙어 다녔습니다. 특히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요.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자유를 만끽하듯 담배를 피웁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습입니다. 월화수목 매일이요. 술을 안 드신 날은 저희 손가락에 10손가락 아니 발가락까지 합쳐서 그 안에 들까 말까걸요 아마. 근데 한번 드실 때 조금 끝까지 드시는 편이신가 봐요. 끝까지 드세요. 취할 때까지 드세요. 당시 400억 원대 회사 자금 횡령 혐의와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됐지만 구속 2달여 만에 간암 수술로 병보석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황제 보석입니다. 이렇게 7년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암 수술한 거 맞아? 이럴 정도로 저는 하루 2갑 이상은 피셨어요. 서울대 경제학과와 해외 명문대를 졸업한 이 전 회장은 귀국 직후 35살에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공격적인 합병으로 한때 태광을 재계 30위까지 끌어올리는 수완을 보였지만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내부 경영은 기행에 가까웠습니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에서 KD를 동원해 김치를 담그고 제 기억으로는 30톤인가? 네, 그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배추김치도 하고 나중에 알타리 무김치도. 이 김치를 19개 계열사들이 회사 돈으로 나누어 사들인 뒤 성과급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김치를 지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전 회장은 매번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이 포함해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빚은 게 죄송합니다.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만기 출소한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면서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특별감사가 이 씨의 복귀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태광은 이번 수사가 오너 일가와 관련된 내용인지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면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창사 73주년을 맞는 태광은 홈페이지에 1950년 이래 바른기업 정신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 왔다는 자평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지난 광복절 특사 대상에는 이 전 회장 말고도 10여 명의 경제인이 포함됐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다는 명목이었는데요. 과연 적절한 사면이었나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천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의 이중근 부영창업주, 130억 원 규모 배임 혐의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롯데그룹 경영비리에 연루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들을 포함한 기업인 12명이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하여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명단 가운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있었습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용 창출은커녕 공장 폐쇄하고 수백 명 임직원 감원했다. 이런 사람을 복권해줘가지고 어떤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건지 정말. 경제 살리기는 경제인에 대한 특별 사면의 단골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 복권할 때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이유로 댔습니다. 그동안 자제해왔던 경제인 사면이 특히 이번 정부 들어 부쩍 늘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사면 대상을 1차적으로 심사하는 법무부 장관은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런 비리 경제인들 사면과 관련돼서 안 된다라고 의결이 안 될 가능성이 이제 없습니까? 사면심사위원회의 의결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이건 결정입니다. 사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양면적인 그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정하신 사면을 행사하신 제가 거라고. 참고로 광복절 특사 2달 만에 압수수색과 관련해 야권은 배임과 횡령이 윤석열 정권이 말한 경제를 살리는 길인가, 횡령범을 사면하니 더 큰 횡령으로 보답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동시에 이 전 회장 사면을 최종 결정한 윤 대통령과 실무를 담당했던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잘못을 인정하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SPC와 DLENC 등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대기업 회장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하나같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야당은 이들을 고발하거나 청문회를 열어 다시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언제나 직원을 먼저 생각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망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도 SPC그룹에선 올해 또 끼임 사고 등으로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허영인 회장은 비행기 티켓과 함께 해외 식품 박람회에서 수상한 약과 사진을 첨부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박람회에 참석해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안전 투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최첨단 설비를 둘러봐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모두 안전 시스템의 미비였는데 해외 안전 시스템 설비 산재 예방 관리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것이 불출석 사유라니 저로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스럽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만 노동자 8명이 숨져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DLENC 이해욱 회장도 미래 신기술 확보와 신규 사업 논의를 위한 미국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퇴직 종용 의혹을 받고 있는 CJ E&M 구창근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순방 동행을 불출석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사전에 국감 일정은 공지가 됐고 증인 채택 가능성이 아주 높은 두 증인이었습니다. 앞으로 국감 불출석에 나쁜 선례가 될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여당은 회장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냐며 회장이 아닌 대표이사 등이 대신 출석해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불출석 사유가 지금 기업의 경영 아니면 또 기업 확대를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도 우리가 전혀 모른 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불출석한 회장들을 고발하거나 국정감사 이후에 별도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어제 유족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소방대원들의 상처도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의 아픔을 김정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소방관들도 평생 한번 겪어보기 힘든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저 길바닥에 한 40명 다 있어요. 21년 차 권영준 소방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계속 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의식 없는 분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 진짠가? 이게 현실이 맞나? 믿기지 않았지만 참혹한 현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뛰어 올라가서 다시 또 가슴 압박하고 다시 팔다리 잡고서 대로를 옮기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이제 그 땀에 흠뻑 젖는지도 모르고 잊어보려 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누워 계신 전체적인 이미지나 아니면 제가 가슴 압박할 때 얼굴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좀 지금도 기억나죠. 전철이나 버스에서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 책임감은 곧 죄책감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공무원의 기본 의무는 국민의 이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데 소방관은 더더욱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고요. 그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도 좀 있죠. 그럼에도 출동은 끊이질 않고 구조는 계속돼야 합니다. 기억하고 그러면 현장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고 집에 가서는 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혼자 그 마음 컨트롤을 하고 혼자 느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용산소방서 소속이던 김영구 소방위는 그날이 비번 쉬는 날이었습니다. 사망자가 나온다는 소식에 무작정 소방서로 달렸습니다. 전화는 말도 없이 많이 왔습니다. 군 휴가 간 장병 부대에서도 전화가 왔고요. 또 따님을 애타게 찾는 어머님의 그 절규도 들었죠. 하지만 현장에 못 나갔다는 게 깊은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을 못 자는, 제가 출동을 했으면, 제가 근무날했으면 도와주지 못한 것이 좀 마음이 아프죠. 같이. 참사 트라우마로 아직 치료 중인 소방대원들은 1,316명.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시간 내기 힘들어서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복 근무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빠지면 더 큰 부담이 가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아픈데 참고 있으니까 참고 억제하다 보면 이게 쌓여가거든요. 안전한 곳에서 이 기억과 감정을 재처리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지만 소방관을 위한 국립병원은 내후년, 트라우마 센터는 1년이 더 지나야 문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참사 당일 인파가 몰렸던 이태원에는 또 다른 안전관리의 주체였던 용산구청의 공무원들도 여러 명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이태원 참사의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이들은 인파가 몰려든 걸 보고서도 별다른 보고나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재난 문자를 어떻게 발송해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참사가 발생한 뒤에야 근무자가 영상통화로 발송 방법을 배웠고 한참이 지나서야 문자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저녁 7시, 이미 이태원 거리는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참사 발생 3시간쯤 전 이곳 해밀턴 호텔 뒷길도 인파로 가득 차서 이동이 어려웠는데요. 용산구청 환경과 직원 3명은 그때 이곳에 소음 단속 순찰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속도 없이 철수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골목에 들어갈 수 없어 돌아갔다고 진술했는데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이 인파를 인식하고도 보고조차 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현장에서 불법 노점을 단속했던 건설관리과 직원들도 마찬가지. 보행자 안전보다는 주변 상권 보호를 위해 노점상을 단속하는 게 자신들의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주차관리과 직원 13명도 평소처럼 불법 주정차만 단속했습니다. 특수부는 수사보고서에서 11개 부서 58명을 투입해 안전대책을 시행했다는 용산구청 주장과는 달리 근무자 모두 헬로윈에 대비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심지어 대부분 근무 위치나 시간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참사 발생 직후 서울시청은 용산구청에 급하게 5차례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산구청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 당직실이 재난안전상황실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당직 근무자가 자기 임무조차 몰랐던 겁니다. 유승재 부구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이 당직 근무를 제대로 안 선 것으로 보인다. 할 말이 없다. 답답할 노릇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통행 제한 조치 이런 것만 내렸어도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군대에서 소대 중대가 작동이 안 되는 군대와 똑같다. 용산구청 재난문자는 서울시보다도 늦게 자정을 넘겨 0시 11분에야 뿌려졌습니다. 당시 근무자는 재난문자 발송법을 몰라 담당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방법을 배우느라 늦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재난관리팀장에게 재난이 담당 업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재난관리팀장은 시설물만 관리하는 곳인데 팀 이름 때문에 오해받기 딱 좋다며 팀 이름을 바꿔야겠다고 답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압사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우리는 매뉴얼대로 한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하마스가 인질로 붙잡고 있던 고령의 이스라엘 주민 2명을 석방했습니다. 인질의 추가 석방을 위한 협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마스가 석방의 대가로 연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맹렬한 폭격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은 인질 석방을 위해서 지상전의 개시를 늦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총을 든 하마스 대원 2명이 한 손으론 인질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의자에 앉힌 뒤 먹을 것을 건네기도 합니다. 하마스가 현지 시간 23일 이스라엘인 여성 인질 2명을 석방하면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It's okay. Let's go. It's okay. Let's go. 가자지구 인근에 살다가 억류됐던 79살과 85살의 이스라엘 시민 2명으로 하마스는 이들이 고령이라 풀어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미국인 인질 2명을 내보낸 뒤 사흘 만에 추가 석방입니다. 아직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인질은 220여 명.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마스가 연료를 포함한 구호물품이 반입되면 최대 50명의 인질을 풀어줄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스라엘의 반대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에 대한 폭격은 더 심해져 이스라엘은 하룻밤새 400곳을 공격했습니다. 양측 사망자는 이제 6,500명을 넘었습니다. 임박한 지상전에 대해 미국은 인질 석방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작전 개시를 늦추라고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엔 등이 제시한 즉각 휴전안에 대해선 인질 석방이 우선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이스라엘을 방문해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 프랑스 국적자들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마크롱은 인도주의적 휴전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평화 해법을 놓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미묘한 시각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인질 석방과는 별개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본격적인 지상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지상전 승리를 자신하면서 훈련 영상 등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마스가 가자지구 지하에 파놓은 500km 길이의 지하 땅굴이 지상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마스가 지상군 투입을 예고한 이스라엘군을 위협하기 위해 공개한 훈련 영상입니다. 터널에서 불쑥 튀어나온 무장대원들이 모형 이스라엘군 탱크를 향해 로켓을 발사합니다. 기습 공격으로 탱크를 무력화시킨 다음 탱크 안에 탑승했던 이스라엘군까지 끌고 하마스 대원들은 유유히 터널 안으로 사라집니다. 가자 지구에는 게릴라전에 특화된 총 길이 500km의 터널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돼 있습니다. 학교와 병원, 관공서 등 가자 지구 전역에 출구가 나 있어 가자의 지하철로 불릴 정도입니다.
터널 안에는 소총과 로켓 등 무기는 물론 식량과 의약품 같은 생필품까지 질비합니다. 이스라엘군의 침투에 대비해 인간 방패로 삼을 인질도 곳곳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의 도발에 이스라엘도 시가지 전투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구금 중인 하마스 대원들의 영상까지 SNS에 올리며 신경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والتعميمات بخصوص المدنيين كانت اللي هو يعني قتل الرجال الأسر اللي هو النساء والمسنين والأطفا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게릴라전에 말려 레바논에서 철수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호기롭게 가자지구로 진격해도 초기에 승리 못하면 장기전의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몸을 숨긴 저격수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급조 폭발 장치도 골칫거리입니다. אנחנו רוצים להביא את חמאס למקום של פירוק. את ההנהגה שלו, הזרוע הצבאית שלו, את מנגנוני העבודה שלו. 이스라엘은 지상전 변수를 없애기 위해 가자지구 융단 폭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마스 고위 간부 제거를 위해 새로운 암살 부대를 조직하는 등 지상전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하마스는 이스라엘 점령군과 함께 죽겠다며 진흙탕 싸움을 예고해 지상전이 시작되면 양측의 대규모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오늘 열린 해군 해병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상병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두고 다시 한번 여야의 공방이 일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지시를 따랐다면 파장이 없었을 거라면서 모든 책임을 박 전 단장에게 몰아갔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해온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된 지난 8월 2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단 간부와의 통화에서 잘못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느끼면서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김계환 사령관이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박정훈 대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겁니다. 이 발언을 두고 야당의 추궁이 이어지자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당한 지시에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합니다. 아직까지 해병대 고위직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누구든 간에 이건 내 책임이다. 이런 자세를 보였다고 하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겠어요? 이건 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반면 여당은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이 정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 죽음마저도 이상하게 정쟁 속으로 몰려온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단장을 보호하라는 외압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한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의 독단적 행동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시를 위반한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수긍을 했었으면은 이 정도까지의 국민적인 관심이나 파장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끝에 혐의자에서 제외된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 대해선 모든 조사가 끝나면 조치할 것이라고 해병대는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몇 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자 동네 주민들이 저런 흉악범과 같이 살 수 없다 강하게 반발했었죠. 정부가 앞으로 제2, 제3의 조두순이 출소할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 성범죄자들은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일정 기간 거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로선 고육지책을 내놓은 셈인데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주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왜 맞아요? 왜 맞냐고요? 작년 10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출소 때도 논란은 되풀이됐습니다. 정부가 제2, 제3의 조두순은 국가시설에서 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또는 3번 이상 성폭력을 반복해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고 전자발찌를 찬 이들이 대상입니다.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일정 기간 거주지를 제한하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원룸촌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성폭력으로 숨진 9살 피해자의 이름을 따 제시카법으로 불리는데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500m 안에선 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제시카법을 그대로 도입하면 성범죄자들이 학교가 적은 시골로 밀려나 지역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 현실대로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325명이 1차 검토 대상이 되고 매년 50-60명이 추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입법 과정에서 범죄자여도 죗값을 치렀는데 거주의 제한을 제한하는 건 지나치지 않은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활용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력 성범죄자의 경우 성도착 환자인지 검사해 환자가 맞다면 반드시 약물치료를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네, 법조팀 송구민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방금 송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제시카법, 학교 근처 500m 안에서는 못 산다 이런 거고 우리 정부도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미국식 거주 제한법이 도입될 거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방침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올해 초만 해도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에게 이른바 변태들의 마을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네. 제시카법으로 도시에서 밀려난 성범죄자들을 다룬 건데 그만큼 제시카법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방침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제시카법으로 집을 못 구한 성범죄자들이 노숙자가 되고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범을 못 막은 겁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또 땅이 좁죠. 대도시에서 학교 주변 500m 이런 제한을 두면 사실상 성범죄자들이 도시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자를 그러니까 지방, 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몰아내서 서울보호법이 될 거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방침이 크게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만 보호하는 법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국가가 마련한 시설에 살게 한다는 건데 일단 어떤 시설에 살게 됩니까? 새로 지어준다는 겁니까? 예, 새로 짓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그대로 쓰거나 좀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자치단체마다 시설을 정한다는 정도의 큰 틀은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더 구체적인 건 말을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됐건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주민들이 과연 존재하는 지역에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마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있어서. 자, 뭐 성범죄 전력자와 가까이 살기 싫다. 이거 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서, 당연한 걸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성범죄 형기를 다 채웠단 말이죠. 그리고 나온 사람들인데 다시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시설 거주는 보완 처분이지 형벌이 아니다. 그래서 이중 처벌이 법적으로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종일 못 나오게 이 사람들을 가두는 것도 아니고 죄질이 극히 나쁜 성범죄자들만 대상으로 한 데다가 법원의 심사도 받는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주 시설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거주 시설의 그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사실 포인트거든요. 교정 관련 시설이 아닌 생활형 시설이 명백한 것이어야. 예, 국회에서 법안이 어떻게 가다듬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생활형 시설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2년 전 이맘때입니다. 전신주 위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고 김다운 씨. 그 참혹한 죽음이 MBC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김 씨가 속한 하청업체는 물론 한국전력 역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한전의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왜 달랐을까요? 차현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11월 38살 김다운 씨는 전신주에 올라갔다 22,000V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축 오피스텔에 전기 연결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한국전력 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불과 10달 만에 일어난 사고. 지켜지지 않은 안전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한전의 근무 지침인 2인 1조도 아니었고 높은 곳에서 전기 작업을 할 때 쓰는 사다리차, 이른바 활선차도 없어서 전신주에 직접 매달려야 했습니다. 감전을 막기 위한 절연 장갑도 없이 면장갑을 낀 채 일을 했습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하청업체를 비롯해 한전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검찰은 한전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가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한전의 지위가 도급인이 아닌 발주자라는 언급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노동자 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사의 도급인이라면 산안법상 책임을 지지만 발주자라면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검찰은 한전이 전기 사업자일 뿐이어서 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 공사업자에게 일감을 줘야 하는 발주자의 지위라고 봤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한전 측이 주장해온 논리와 일치합니다. 결국 하청업체들만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다운 씨가 한 작업은 전기공 사업법상 경미한 작업으로 분류돼 한전이 직접 시공할 수 있고 사고 전년도까지 한전이 해온 작업이라며 시공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서 발주자란 한전과 검찰의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건설공사는 불과 2020년 말까지만 해도 한전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예요. 모든 전문력, 기술력, 자본력을 다 가지고 있는. 더욱이 발주자라 하더라도 일감을 외부 업체에 주고 시공을 총괄 관리했다면 도급인으로 본다는 법조항과 판례가 있는데도 불기소 결정서 어디에도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앞서 노동부와 경찰은 하청업체가 한전의 안전수칙을 모두 지켜야 하고 작업 시작 전후로 보고해야 하는 등 한전이 사실상 시공 전반을 총괄, 관리한 원청이라고 봤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한전 직원이 현장에서 다운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작업 시작 보고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재수사를 해달라며 수원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오늘 오전 속초 앞바다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배를 발견하고 신고한 게 우리 어민이라는 점에서 군의 경계가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 배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기사문항 앞 해경 경비정이 북한 소형 목선을 결박한 뒤 해군 기지 근처로 끌고 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 속초 앞바다 11km 해상에서 보고잡이를 하던 우리 어민이 북한 배를 발견했습니다. 길이 7.5m의 소형 고기잡이 목선이었는데 우리 어선의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다고 목격자는 밝혔습니다. 그냥 평평하고 그냥 그대로 한 2바퀴 빙빙 돌더라고요. 그래요. 하는 행동이 이상해서 해가지고 계속 유심히 관찰했지. 한 10분 동안 이상한 선박이 떴은 거였지. 다른 어민들은 배 위에 있던 북한 주민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자가 우리 배를 이래 보더니만 한국 배가 좋네 그러더라고. 배에는 북한 남성 1명과 여성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먼저 출동한 해경의 귀순 의사를 밝혔고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NLL을 넘어선 목선을 어민이 발견했다는 점을 들어 군의 경계 실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소형 목선은 레이더에 탐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LL 35km 내려오기 전에 이미 포착이 돼서 작전이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목선이 NLL을 언제 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후 오전 5시 반쯤부터 감시 장비를 통해 목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민이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해상 탈북은 지난 5월 서해 NLL에서 일가족 등 북한 주민이 넘어온 이후 5개월 만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 확인된 소 전염병 럼피스킨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서해안 지역에서 확인되던 럼피스킨병은 오늘 강원 내륙에서도 발견됐는데요. 서둘러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백신의 효과는 3주 뒤에나 나타나는 만큼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양구의 한 소 사육 농가로 가는 길목입니다. 사람과 차량을 통제하는 울타리 안으로 방역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 농가의 소 한 마리에서 럼피스킨병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출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럼피스킨병을 몰라오고 있었는 거죠? 방역 당국은 농가 사육소 29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고 24시간 동안 소 사육 농가와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한 건이 확진된 이후 빠르게 증가해 모두 27건으로 늘었습니다. 발병 지역도 충남과 충북, 경기 남부를 벗어나 강원과 인천, 강화도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병을 옮기는 건 모기 같은 흡혈곤충과 감염소의 타액인데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자동차의 이동과 함께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흡혈곤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바로 신속히 신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현재까지 방역 조치에 따라 매몰 처분된 소는 1,60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방역 당국은 럼피스킨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지만 백신 효과가 3주 뒤에나 나타나는 만큼 매몰 처분의 피해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서로 민생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야가 앞으로 국회 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를 멈추고 비난 손 피켓도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은 건데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꺼내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이튿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연설. 김 대표가 이 대표의 연설이 궤변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의원석이 시끄러워집니다. 자영업 줄 폐업시켰죠? 집값 폭등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설 내용과 상관없는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회장님! 주의 좀 주세요! 이틀 모두 방청석에선 초등학생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군사 쿠데타 옹호, 친일파 이완용 옹호 논란 등을 일으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부적격 인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피켓이 붙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를 거부해 저녁까지 국정감사는 파행됐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고 피켓을 떼는 여부는 나중에 간사간에 아니 원만한 진행을 떼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2년 전 국감 때는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피켓을 붙였습니다. 간사님이 떼라고 해도 저는 못 떼겠습니다. 떼지 마. 안 되지. 여러 상임위가 동시다발적으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민생을 화두로 주도권 경쟁에 나선 여야는 이제 달라지겠다고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달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긴 시간 연설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양당의 신사협정도 함께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강복군 소속으로 활동했던 장이호라는 이름의 애국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군 내에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인물이 있었고 이 두 사람의 공적이 뒤섞여 훈장이 수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공적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뒤늦게 검증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광복군 기념사업회 이영진 회장. 이 회장은 훈장이 잘못 수여된 광복군 출신 인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977년 건국포장, 그리고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된 장이호 지사입니다. 공훈 기록은 이지대 장이호 지사님 거고 엉뚱한 장이호라는 사람에게 훈장을 주고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독립유공자 정보가 수록된 국가보훈부의 공훈 전자사료관, 장이호 지사의 공적계유에 1940년 9월 17일 광복군에 입대했고 해방 때까지 지하 공작 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언제 태어나 언제 사망했는지는 미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공훈록의 내용은 사뭇 다릅니다. 광복군 3지대 1분대에 입대해 초모 공작 활동을 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학규 장군이 지휘한 3지대가 본격 편성된 건 1942년, 1940년에 입대했다는 공적계유의 내용과 어긋납니다. 공훈 전자사료관에서 인용한 참고 문헌도 확인해봤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편했던 독립운동사 4권과 6권엔 광복군 2지대 소속 장이호란 이름이 나옵니다. 역시 공훈록의 기록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하지만 3지대 소속 장이호란 인물의 활동 기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독립운동사 6권의 다른 항목에선 중국 서주 지역에서 활동한 장이호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광복군 출신 인사들이 생전 직접 작성했던 대원 명부에서도 2지대와 3지대 소속의 장이호란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광복군에는 2지대와 3지대에 각각 장이호란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46년에 돌아간 분, 그리고 이제 50년도 6.25 때 돌아간 분, 이렇게 두 분인데 먼저 돌아간 장이호 그분은 광복군의 창설 멤버야. 낙양군관학교를 나온 아주 그 엘리트예요. 그럼 훈장은 누구에게 수여된 걸까? 3지대 소속 장이호 한 사람에게만 수여됐습니다. 그런데 공적 내용엔 2지대 장이호의 활동 내용이 섞여 있고 사진마저 2지대 장이호의 것으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피살된 2지대 소속 장이호는 김구, 조소환 같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나서 직접 장례를 치러줬던 사실이 당시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훈부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인물을 한 인물로 만들어 기리고 있는 겁니다. 유가족 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훈장을 처음 신청할 때도 3지대 활동 내용만을 제출했다며 당시 생존해 있던 광복군 출신 인사들의 증언을 참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는 인후보증이라는 게 주로 통했어요. 기록들이 없었으니까 너희 아버지가 랑 같이 내가 뭐 광복군 활동했다 이제 이렇게 써주면은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 실무자들이 좀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보훈부는 40년 넘게 이런 사실을 방치하다 광복군 기념사업회에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보훈부는 서훈 당시 사료의 부족 등으로 공적 혼합, 중복 포상의 사례가 간혹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적 검증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문제가 확인되면 서훈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사 대상에 오른 다른 인물들의 윤곽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의 파장이 연예계로 얼마나 확산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드나들었다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과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알려지자 최근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혔고 간판도 가려져 있습니다. 술 취하신 분들은 많았는데 뭐 그렇게 약에 취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가려진 거는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해당 업소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회원제 방식의 운영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여성 실장 29살 김모 씨는 지난 21일 구속됐고 함께 일한 여성 종업원도 입건됐습니다.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경찰의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현재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마약 성분이 추가로 검출된다면 김 씨 집에서 대마를 흡입한 의혹을 받는 이선균 씨의 약물 종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 경찰은 이 씨의 투약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불러 시약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의 마약 투약 의혹 내사자 가운데는 유명 재벌 3세와 연예인 지망생, 방송인 출신 작곡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거나 앞서 관련 전과가 있는 인물들입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 입건이나 내사 대상에 오른 다른 연예계 종사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흥업소에 드나든 회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연예계 인사들의 추가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70대 택시기사를 무참히 살해하고 곧바로 태국으로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현지 공항에서 붙잡혀서 하루 만에 국내로 송환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금품을 훔치기 위해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한국과 태국 경찰의 공조 수사 덕분에 범인을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태국 이민국이 방콕 공항에서 한국인 남성을 긴급 체포합니다. 현지로 급파된 한국 경찰이 신병을 인도받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된 거 지금 영장 집행할게요. 어제 새벽 충남 아산에서 7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오전에 곧바로 태국으로 도주한 44살 남성은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택시기사를 노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유족들에게 죄송한 만큼 없습니다. 피의자는 어제 새벽 1시쯤 광주 북구청 앞에서 인천공항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아산 시내 한 국도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유기했습니다. 그리곤 자신이 택시를 몰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신 주머니 속의 택시 요금 영수증을 통해 희생자의 신원을 파악했고 곧바로 차가 인천공항에 있다는 사실도 포착했습니다. 결국 행선지를 파악해 방콕공항에 내리자마자 남성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02시 50분에 태국 방콕행으로 승차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후에 인터폴 공주에서 15시 8분에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에 사용된 박스형 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한 점으로 미뤄 우발보다는 계획적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친 점으로 미뤄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태국 이민국이 우리 측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피의자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를 취해준 덕분에 사건을 빨리 해결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158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최소 7명이 숨졌는데요. 이른바 슈퍼 안개가 시야를 가려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화물차 운전석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앞서가던 차량들도 찌그러진 채 불길에 타오릅니다. 차량들은 서로 엉겨붙어 겹겹이 쌓여 있고 시꺼멓게 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입니다. Boom after boom after boom we were hearing. So we were worried about an explosion here too. 현지 시간 23일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 차량 158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사고는 세인트 존 더 베프티스트 페리시를 지나는 55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최소 7명이 숨지고 2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our gut reaction is just to run forward and get out of the path, but had a car slammed into us and pushed more of the cars forward. 당국은 첫 추돌 이후 차량 여러 대에 불이 붙었는데 이 중에는 위험한 액체를 운반하는 탱커 트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형 사고로 이어진 데에는 슈퍼 안개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상학자들은 뉴올리언스주 서쪽에서 발생한 슈퍼 안개가 사고 발생 당시 해당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슈퍼 안개는 습기와 연기가 섞이면서 발생하는데 가시거리를 약 3m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미국 방송 CNN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연기와 안개가 결합해 슈퍼 안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100억 원대 자산을 가진 사람이 한 달에 내는 건강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지역 가입자라면 수십만 원을 내야 하지만 최저 수준 월급으로 직장 가입자가 돼서 단돈 몇만 원만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건강보험료 납부의 사각지대를 박솔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고시원. 이 고시원의 대표는 90대 여성 김모 씨입니다. 선생님 만나뵐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지금 안 계실 거고요. 거기 아마 총무가 있을 거예요. 관리하는. 김 씨는 고시원과 함께 근처 2층짜리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김 씨의 자산 규모는 100억 원대에 달하지만 한 달에 내는 건강보험료는 5만 2천 원에 불과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면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활용해 자신에게 낮은 월급을 주고 소득 최하위군 직장 가입자가 된 겁니다. 서울 광진구의 80대 박모 씨도 40억 원대 자산을 갖고 있지만 한 공업사의 직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공업사의 주소로 찾아가 봤지만 사무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업 사무실은 어디예요? 박 씨의 월 평균 건보료는 4만 5천 원. 역시 소득 최하위군에 해당하는데 지난해에는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 의료비 940여만 원을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수백억대 자산가들이 건보료는 최소로 내고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금액은 최대로 받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10억 원 이상 자산가 중 저소득자로 분류돼 의료비를 돌려받은 직장 가입자는 11,000여 명. 올해 건강보험공단은 이 가운데 사무실이 따로 없거나 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을 적발해 4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가 소득 중심으로 부과되는 체계라며 허위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정기적인 특별 점검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뉴스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입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어디로 전화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화재 신고 119, 범죄 신고 112처럼 117로 전화하면 학교 폭력 3단과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과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매일 24시간 운영 중인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인데요. 이곳이 내년부터는 정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에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중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폭행 협박과 함께 수차례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학교에 연락해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과 분리했고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117 신고센터로 걸려온 전화에 상담과 신고, 후속 조치를 한꺼번에 진행한 결과였습니다. 117 신고상담센터에서 빨리 사건을 여청 수사팀에 전달을 해줘서 바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117 신고센터 상담을 통해 학폭 피해에서 벗어난 고등학생이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117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117 신고센터의 상담 인력은 174명. 경찰청과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상담사들이 24시간 업무 공조를 통해 사안에 따라 학폭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대처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순기능들이 있어요. 이제 상담이라든지 신고라든지 통해 가지고 피해 학생들이 이제 그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도 찾을 수가 있고.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이런 학폭 업무 공조가 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가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 11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며 34명의 인력 파견을 전원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이대로 여가부 인력 파견이 중단되면 현재 4조 2교대로 24시간 운영 중인 센터의 정상 운영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건이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데까지 짧으면은 뭐 한 30분에서 최대 2시간 이상씩도 걸리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또 인원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가장 걱정되는 건 학폭 피해 학생들의 상담과 신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구성원인 경찰과 상담사들은 센터의 인력 감소는 결국 상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원의 부족으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의 상담을 놓치게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20년 5만여 건이었던 117 센터의 학폭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해 6만 9천여 건으로 급증한 상황. 여가부 측은 117 신고센터에 인력을 파견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인력 공백 문제는 교육부와 경찰청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검증 김태윤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이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은퇴를 번복하고 10년 만에 새로운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별다른 홍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국내에서는 18만 명이 예매를 하면서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82의 거장이 복귀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뭔지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임소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何度ももうやめるって今まで言ってどうせまただろうと思われてるんですけど今回は、本気です。 진짜 은퇴를 강조했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그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개된 건 푸른 깃털에 외가리가 그려진 포스터 한 장뿐.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도 흔한 시사회도 하지 않고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를 찾아가 무엇이 미야자키를 움직이게 한 건지 물었습니다. 嘘つきですよね。だってもう引退するって言ってまた作るわけでしょ。それを出さないとなんて言うんだろう死んでも死にきれない。 화재로 어머니를 잃고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주인공 마히토. 신비로운 세계에서 여러 문제들에 맞서는 여정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꼭 해야 했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마히토를 신비의 세계로 안내하는 외가리와 증조 할아버지 등 주요 인물들의 모델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동료들입니다. このアニメーションという世界に入った時に自分を導いてくれた人ですよね。アオサギはね僕なんですよね。 제목 역시 어릴 적 감명 깊게 읽은 책에서 따왔습니다. CG 하나 없이 오로지 수작업으로만 작품을 완성하는 데 걸린 기간은 무려 7년. 全部作画でやるっていうのは僕としてももう今の時代あんまりないんでそういう作品はやりたいっていう思いがありました。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와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수많은 히트작을 탄생시킨 미야자키 하야오. 82의 그가 아직도 작업실로 매일 출근하는 건 아직 전하지 못한 메시지가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君の塔を築くのだ。美しい世界を作りたまえ。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에서는 정규리그 4위 팀 NC가 거침없는 기세로 3위 팀 SSG의 2연승을 거뒀는데요.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박재용 기자가 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준플레이오프 두 경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완승을 거둔 NC가 SSG마저 2연승으로 압도했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1승만 남았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분들이 SSG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조금 더 편하게 임하려고 했던 게 지금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 약체로 분류되고도 상위권을 지켰던 NC는 가을 야구 들어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포수 김형준이 홈런 3방을 터뜨리는 등 타선의 집중력이 돋보이고 아직 20승 투수 패디가 나서지 않았음에도 마운드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고 그 아시안 게임 경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큰 경기에 또 출전할 수 있고 아시안 게임이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 이상의 경기력에 팬들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NC파크에서 치른 첫 가을 야구에 스케치북에 진심을 담아가며 직접 시구까지 했던 열성 팬 이른바 공룡좌도 인천 원정 응원에 가세하며 부푼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NC의 기세가 무섭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1등. 팬들은 더욱 커진 자신감으로 내일 3차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NC의 매력은 뭐예요? 지더라도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이요. 시즌 초에 꼴찌
대표팀이라고 지명받았었는데 차근차근히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꼭 한국 시리즈까지 가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MBC 뉴스 박증. 프로야구 롯데 김태형 감독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우승의 염원을 풀어줄 적임자로 평가받는데요. 어떤 포부를 밝혔을까요? 1992년 이후 우승과의 인연이 끊긴 롯데. 그래서 김태형 감독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신인 감독 때 겁없이 우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우승이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오하고 준비하십시오. 선수들을 향한 메시지도 강렬했습니다. 감독 바뀔 때보다 똑같은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팀이 먼저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는 뭐 할 것도 없고요. 개인의 아쉬움, 팀의 전체 팀에 대한 아쉬움들을 선수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선수들도 기대감이 남다릅니다. 잡아야 되는 경기에는 이렇게 계속 몰아치셨던 것 같아요. 찬스에서 강한 모습을 항상 타자들이 보였었고 이번엔 부산 팬들의 열정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책임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저한테 무게감으로 사실 느껴집니다. 근데 시즌을 잘 치러서 꼭 롯데 팬들에게 꼭 좋은 성과로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여자 프로당구의 김가영 선수가 통산 6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결승에서 뱅크샷을 무려 14개나 성공시켰네요. 공보다 당구들을 먼저 맞히는 뱅크샷. 난도가 있는 만큼 점수도 2점씩 올라가는데요. 결승전에 나선 김가영 선수가 뱅크샷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1세트 첫 득점부터 뱅크샷으로 시작하더니 그림 같은 뱅크샷을 연거푸 성공시키며 다크호스 김상아를 압도합니다. 좀처럼 공략법이 보이지 않는 배치에서도 기막힌 뱅크샷으로 득점 성공! 고비마다 물오른 뱅크샷을 과시하면서 역대 결승전 최다인 14개 뱅크샷으로 통산 6승 달성에 성공합니다. 네, 이 대회가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선수한테는 좀 잘 되는 대회들이 있어요. 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좀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 상금과 랭킹 포인트 평균 득점 1위. 최다 우승 기록도 이제 피아비와 공동 1위인데요. 최고 기량을 유지하는 꾸준함이 더 대단하네요. 네, 오늘 서울은 비 소식이 무색하게도 볕이 따스했는데요. 예상보다 대기 불안정이 심하진 않아서 늦은 밤 자정 무렵까지는 수도권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또 충남과 전라도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또 밤마다 안개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도 전국 내륙의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좁혀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순천을 비롯한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2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22도로 예년 수준을 4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는 맑아지겠고요. 또 건조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동해안 지방의 대기는 더욱 메말라 가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은 모두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서울의 최저 기온이 13도, 강릉 14도, 대구 10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구와 광주는 23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또 충청도에, 금요일 새벽에는 강원 영동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